2010년 10월 인천의 한 부동산 사무실 앞, 평범한 부부가 저녁 일과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날 밤 8시 27분 부부의 휴대전화 신호가 동시에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회색 SUV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됐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지갑과 가방은 그대로였지만 열쇠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부부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난 것은 성실한 부동산 사장님으로 알려진 이 부부의 숨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 반복되는 전세 사기 의혹, 그리고 실종 직전 부부와 피해자들을 동시에 연결하는 정체불명의 선불폰 번호.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부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들은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2010년 10월 12일 오전 7시 40분 인천 서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출근길을 서두르던 한 주민이 눈여겨본 차량이 있었습니다. 회색 SUV 한 대. 밤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잠겨 있었고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건 없었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 주민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조용했어요. 차가 그냥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달까요? 문제는 이 차의 주인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으로 이름을 알린 50대 부부. 이들은 전날인 10월 11일 오후 8시 27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는 같은 시각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 위에서 끊겼습니다. 그 이후 이 부부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실종 전날인 10월 11일 오후 7시 55분경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골목. 부부가 운영하던 대륙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였습니다. 인근 중국집 사장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항상 그 시간쯤 문 닫던 분들이에요. 그날도 남편분이 먼저 셔터 내리고 부인이 뭔가 정리하면서 나오더라고요. 별다를 것 없었어요. CCTV 화면에는 회색 SUV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 하루 일과를 마친 부부가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곧 무너질 일상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오후 8시 12분 SUV는 인천 시내 순환도로에 진입합니다. 블랙박스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신호등, 가로등, 지나가는 다른 차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27분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는 남동구와 서구를 잇는 교차 지점 인근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끝으로 차량의 블랙박스와 부부의 휴대전화 신호는 모두 끊겼습니다. 다음 날 10월 12일 아침 부부의 딸 서지은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던 그녀는 평소 어머니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부동산 카톡방에 매물 올려요. 오늘 이거 나왔어요. 급매물입니다 하면서요. 근데 그날은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늦잠을 자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옆 가게 세탁소 사장이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문 안 열었어. 아침에 보니까 셔터 그대로더라고. 어제 저녁에 약속 있다고 그러던데. 오후 6시 20분. 지은은 오빠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인의 경우 일시적인 연락 두절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연락을 끊을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가게 비워두고 말 한마디 없이 나갈 사람들도 아니고요. 10월 13일 새벽 경찰은 차량 위치 추적을 통해 SUV를 찾아냈습니다. 인천 서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B층. 어두운 주차 공간에 회색 SUV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주변을 살폈습니다.
외관상 파손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든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차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개방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전날 오후 8시 27분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차 안 곳곳을 살폈지만 혈흔이나 격투의 흔적, 범죄를 암시하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부가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이 부부의 동선이 끊긴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도 장기간 어딘가로 떠날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갑과 휴대전화, 업무 서류까지 모두 차 안에 두고 갔습니다. 계획된 사라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고객들과 통화하며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걸 내팽개치고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고라도 난 건가요? 경찰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고 신고는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기록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SUV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무언가일까요? 지하 주차장에 멈춰 선 이 차량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부동산 부부 동시 실종이라는 짧은 제목의 기사.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으며 분양 현수막 앞에 서 있는 중년 부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이웃과 거래처 사이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 별다른 갈등이나 금전 문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알려진 바 없다. 그 말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주로 가족의 안타까움을 비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딸 서지은은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발 연락만 주세요. 엄마, 아빠, 어디 계신지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 부모를 찾지 못해 절규하는 자식의 모습.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종 열흘째인 10월 22일,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과 부부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달력과 펜꽂이, 명함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부동산 중개 자격증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송 서류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민원 문건도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동산 하다 보면 생기는 일반적인 분쟁인 줄 알았어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시간이 지나 익명으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근데 건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세 계약 관련 서류가 유독 많았고 그중 일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다 같은 부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반복됐죠. 서류를 더 살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같은 주소의 빌라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거래됐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간격이 이상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내역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경찰서에서 서류 뭉치를 건네받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래 중개만 하다가 한 2, 3년 전부터 매매랑 전세를 직접 한다고 했어요. 위험한 일 아니다. 그냥 알선만 해주는 거다라고 늘 말했거든요. 저희한테는 힘들어도 잘 버티고 있다고만 했어요. 부부의 아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33,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부모님의 사업이 순조롭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보면 피곤해 보이긴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만 하셨어요. 설마 이런 일들이 있을 줄은. 이웃과 거래처 사람들의 진술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성실했어요.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손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욕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뒤에선 얘기가 좀 달랐어요. 저 집이 너무 공격적으로 잡는다는 말도 있었고, 집을 자기네 명의로 많이 사두고 돌려막기 한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수사팀은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여러 은행 계좌에서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됐습니다. 대출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명의는 부부와 그들이 설립한 법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갈수록 단순한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일반적인 분쟁의 범주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 전세 사기라고 불릴 수 있는 구조의 시작이었던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족조차 알지 못했던 부부의 또 다른 얼굴이 수사 기록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분양 현수막 앞에 그 부부와 내용 증명과 소송, 서류에 둘러싸인 이 부부가 과연 같은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론도 아니었고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실종 한 달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부부의 얼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부부의 미소 이면에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초 한 인터넷 카페에 새로운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남동구 전세보증금 피해자 모임 임시. 개설자의 아이디는 바다를 잃다. 실제 이름은 박민호, 당시 42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 가을, 그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모은 돈으로 보증금 7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곳은 대륙부동산이었습니다. 집주인 바뀌는 것도 전세 승계도 다 문제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민호는 카페 첫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말하는 대로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글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같은 부동산, 같은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 글 아래 닉네임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잠꼼, 희망찾기, 두 아이 아빠. 처음에는 서너 개에 불과하던 댓글이 일주일 만에 15개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동산, 같은 패턴, 같은 결말. 두 아이 아빠의 실명은 최상훈, 39이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과 은행 대출까지 끌어모아 전세에 들어갔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보증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계약을 맡긴 곳 역시 대륙부동산이었습니다. 상훈은 카페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밤 11시 32분에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애들 방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자기 방이 없어서 미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 저 말고도 전세 세입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저당도 위에 깔려 있었고요. 그런 걸 다 알고도 계약을 중개한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 위로했습니다. 서류를 공유하고 소송 비용을 나누고 어떻게든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방에는 똑같이 말문이 막힌 사람들의 사연이 쌓여갔습니다.
겨울잠곰은 부모님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날렸다고 했습니다. 희망찾기는 결혼 직후 신혼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장사를 접고 보증금부터 챙기려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결말은 모두 같았습니다. 빈손. 2011년 봄,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뉴스 링크를 올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 아직도 못 찾았답니다. 그 아래로 댓글이 연달아 달렸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지, 왜 가해자는 실종이 돼서 동정을 받아야 합니까? 이건 사기 아니냐고요. 사라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빼돌린 거 아니냐고요. TV에서는 불쌍한 가족 이야기만 하던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안 불쌍합니까? 밤늦은 시간, 카페 비공개 게시판에는 더 거친 말들이 오르내렸습니다. 낮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그냥 없어졌다는 말만으로는 화가 안 가라앉네요.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박민호와 최상우는 카페 밖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인천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증에는 밤 9시 12분, 10시 3분, 11시 47분, 3시간 가까운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커피잔 너머로 오간 말들, 창밖을 바라보며 흘린 한숨들. 그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나중에 이 만남을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접점 중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카페 게시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법이 있으니까 결국엔 해결될 겁니다.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언어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분노, 원망, 복수. 삶이 무너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던 공간이 언제부터인가 다른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공개 게시판에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바다를 일타였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글은 10분도 안 돼서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그 10분 사이에 누군가는 그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계획하려는 시작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사라진 가해자와 무너진 피해자가 서로를 향해 교차하는 복수의 궤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 어딘가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륙 부동산의 거래 내역이 하나씩 들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지난 3년간의 모든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그 안에서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종합개발, 자산관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실제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부의 이름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들이었습니다. 같은 주소의 빌라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매됐습니다. 2008년 3월에 구입한 빌라가 그해 9월에 다시 팔렸고 2009년 2월에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전세 계약이 끼어들었습니다. 매매가는 조금씩 올랐지만 전세가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서류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매입 자금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의 돈으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보고 안 오르면 누군가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구조죠. 전세를 이용한 일종의 레버리지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명시적으로 사기라고 판결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서류만으로는 그 내심을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일부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계약한 세입자 중 2명은 만기가 돌아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전액 돌려받았어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입금됐고요. 그래서 이 사건 뉴스 봤을 때 깜짝 놀랐죠. 이를 두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수사관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사기였다고 보기에는 거래가 너무 복잡합니다. 실제로 돌려준 케이스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투자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단순한 실수나 시장 변동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저당이 얼마인지,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그런 건 중개인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정보잖아요. 피해자들의 진술은 훨씬 직설적이었습니다. 최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경매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저당이 얼마인지, 세입자가 몇 명인지,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부동산 아니에요? 박민호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저한테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집주인 바뀌어도 전세 승계 다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높았고 다른 세입자도 있었어요. 이게 모르고 한 일이라고 믿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와 추정은 곧장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법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추측이 아니라 입증을. 가족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부의 딸 지은은 경찰서에서 서류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 증명 보고 소송 서류 보고 그제야 알았어요. 아, 일이 좀 꼬였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사기라는 말은 상상도 못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물론 피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부모님이 가해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진짜 그럴 생각으로 일을 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수사 기록 속 부동산 서류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일, 보증금, 잔금일, 특약사항, 숫자와 문장, 도장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단지 실패한 투자의 기록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전세 사기의 증거인지는 여전히 복수의 해석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하기에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보기에는 피해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사건은 회색지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분명함이 문제였습니다. 법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했을까요?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불분명함이 또 다른 종류의 결론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못하면 우리가 한다는 식의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숫자와 도장만 남은 서류 더미 속에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향한 혼란과 분노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여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와 통화 내역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사팀을 긴장시켰습니다. 실종 직전 한 달 동안 부동산 부부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불폰, 개통자 불명. 10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번호였지만 명의는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는 부부의 남편 휴대전화에 최소 5차례,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2차례 통화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실종 당일인 10월 11일 오후 7시 21분. 통화 시간은 3분 42초. 통화가 끝난 뒤 부부는 사무실 셔터를 내리고 SUV에 올랐습니다. 수사관들이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번호가 박민호와 최상훈의 휴대전화에도 등장했던 것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카페 모임이 시작된 2011년 초부터 약 2달 동안 이 선불폰 번호와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짧은 통화가 오갔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1분에서 3분 사이. 길게 이야기를 나눈 흔적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통화 위치였습니다. 통화 중 일부는 인천이 아닌 수도권 다른 지역의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선불폰 사용자가 여러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통신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선불폰을 판매한 편의점을 찾아냈습니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상이나 명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성의 뒷모습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 시각과 기지국 위치를 종합한 결과 수사팀은 대략적인 윤곽만 그릴 수 있었습니다. 키 175cm 전후,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남성.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남성을 제3의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불폰 번호가 부부와 피해자들을 모두 연결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인물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중재자인지, 단순 전달책인지, 더 나아가 폭력 조직과 연계된 사람인지. 실종 당일의 동선도 이 제3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오후 6시 40분, 선불폰은 인천 시내 한 카페 인근 기지국에 접속합니다. 그곳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오후 7시 10분, 선불폰이 이동합니다. 대륙부동산 인근 기지국으로. 그리고 오후 7시 21분, 부부의 휴대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3분 42초 동안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약속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협박이 있었을까요? 경고였을까요? 회유였을까요? 통화가 끝나고 34분 뒤, 부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CCTV에는 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셔터를 내리고 아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8시 27분, 부부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신호가 동시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선불폰 역시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 정황들은 하나의 서사를 암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3의 인물과 접촉했습니다. 제3의 인물이 다시 부부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부는 사라졌습니다. 이 서사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기지국 로그 위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얹어놓은 상상일 뿐일까요? 경찰은 이 시점부터 수사의 한 축을 전환했습니다. 전세 피해자들에 의한 보복 범죄 가능성.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극단적 상황에 몰려 있었으며 이들이 제3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한 정황이 존재함. 다만 이 접촉이 실제로 청부살인 혹은 불법 채권 추심과 연결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그 한 줄 사이에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제3의 인물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선불폰은 실종 사건 직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번호는 이 사건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 번호를 통해 부부와 피해자들을 연결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번호로 실종 당일 부부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건 직후 이 번호를 버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화기에서 튀어오른 같은 번호 하나가 실종과 분노, 복수를 잇는 불길한 연결고리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끝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민호와 최상훈. 두 남자는 2012년 가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3의 인물과의 접촉 사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건 박민호였습니다. 수사관이 통화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번호 아십니까?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만난 적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잘 모릅니다. 이름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법률 상담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을 알아보려고요. 최상훈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사람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잠깐 소개받은 거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인천 시내 한 찜질방이었어요.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많이 봤다고 했어요. 보증금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박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이랑 소송 절차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법률 쪽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상훈의 진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좀 세게 나가볼 수도 있다고.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강하게 독촉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죠.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세게 나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저도 잘. 폭력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설마 그런. 우리가 그럴 사람들입니까? 수사팀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여러 개의 가설 시나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랬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의 사연을 공유합니다. 분노와 좌절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법은 느리고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때 등장한 제3의 인물. 그는 처음에는 채권 추심 전문가를 자처하며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받아낼 수 있다. 내가 방법을 안다. 그런 말들로요. 그러다 대화의 수위가 점차 올라갔을 것입니다.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더 강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강한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겨져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런 말 꺼냈습니까? 부동산 부부를 해치자는 말입니다. 박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냥 화풀이처럼. 저 인간들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했을지 모르죠.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서로. 그냥 우리끼리요. 술 마시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최상훈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말이었어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여기서 중요한 건 말과 실행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술자리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메시지 창에서 수없이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말로 끝납니다. 감정의 표출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격한 표현이 실제 청부 의뢰로 이어졌다는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건넸다. 조건을 합의했다는 녹취나 문서는 없었습니다. 계좌 거래 기록에서도 의심스러운 금액 이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3의 인물에게 돈을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동산 부부의 위치나 동선을 알려준 적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 어디 사는지 몰랐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실종 직전 부동산 부부를 둘러싼 금전적 감정적 갈등이 극단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실제로 제3의 인물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의 배열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개인이 직접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말로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는 것, 그 선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한 걸음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사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말로만 오가는 선을 넘었는지
그 마지막 한 걸음의 유무를 두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신용카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에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다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해외로 도피해 신분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여권 출국 기록은 없었지만 밀항이나 위조 여권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수사관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박민호는 지금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창문도 없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그는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 부모님 유산, 다 그 집 한 번 믿은 죄로 날아갔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종이라도 되지. 우리는 그대로 남아서 이 빚이랑 싸워야 하잖아요. 대출금은 아직도 남아있고 신용은 바닥이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최상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애들한테 미안해요. 아빠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좀 더 의심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왜 그때 제대로 확인 안 했냐고. 근데 저는 믿었던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을 믿었고, 계약서를 믿었고, 법을 믿었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삶을 어느 정도 재정비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시 전세를 얻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정서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부동산 간판만 봐도 가슴이 뛴다고 말합니다. 한편 부부의 자녀들은 또 다른 종류의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딸 서지은은 지금 39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야기는 여전히 꺼내기 힘듭니다. 언론에서는 부모님을 전세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고 시험 때 밤새 옆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생일마다 케이크 사다 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었다면 저희 인생은 뭐가 되는 거죠? 부부의 아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부모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꿈. 미안하다, 사정이 있었다 하시면서요. 근데 깨면 아무도 없죠. 14년 동안 계속 이래요. 이 사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층위의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 파탄과 주거 붕괴를 겪은 전세 피해자들, 그리고 전세 사기 부부의 자녀와 가족들. 서로의 고통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당신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다른 쪽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라진 피해자다. 두 집단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를 마주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마주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수사기관 역시 난감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부 정황상 피해자들에 의한 보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모든 걸 알고 의도적으로 사라졌다는 주장 역시 추정일 뿐입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결국 이 사건은 어느 한쪽을 명확한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현실인 것처럼 부부의 실종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제3의 인물과 선불폰, 그리고 말로만 오갔던 분노와 욕망이 조용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요? 누가 진짜 가해자일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진 삶들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마주보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는 두 종류의 피해자들. 그들이 남긴 질문은 깊고도 씁쓸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2010년대 초반, 인천과 수도권 일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집값은 불안정했고 대출 규제는 강화됐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든 건 전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조급함이 퍼졌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드는 각종 편법과 불법 거래가 뒤섞였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 서류는 점점 복잡해지고 구조는 점점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주거 인권 활동가 한 명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복잡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 임대임차 관계를 일일이 다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믿을 수밖에 없는 건 그 서류를 들고 설명해주는 중개인과 사장님들이죠. 그들을 믿지 못하면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뢰가 악용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정말 전세 사기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면 그건 분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시장 구조와 제도의 허점 속에서 무리한 투자를 감당하다 같이 무너진 거라면 그건 또 다른 유형의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그 사이에서 제도와 감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이 사라진 뒤에야 피해자들은 자신이 서 있던 구조를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다중 전세, 높은 근저당, 짧은 매매 전세 거래 간격. 이런 신호들은 이미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읽을 수 있었을 사람들조차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내주면서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주소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박민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봤을 때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문제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최상훈도 비슷한 후회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집에 다른 세입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없다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실종된 부부의 행방을 따라가는 동시에 우리가 놓친 경고음들을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그때 누군가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그때 조금만 더 의심했다면, 그때 제도가 조금만 더 촘촘했다면 이런 가정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가정은 가정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미 일어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과 제도가 충분히 빠르고 촘촘하게 움직이지 못했을 때 개인의 분노와 절망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 사라진 것만으로도 벌 받은 거다. 14년 동안 숨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실체도 모른 채 사라졌다면 그건 또 다른 피해일 뿐이다. 누군가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 거라면 그게 진짜 범죄 아닌가. 진실은 아직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전세 사기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수법은 다양해졌고 피해자는 늘어났습니다.
제도는 조금씩 보완됐지만 여전히 허점은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잡한 서류, 불투명한 구조, 그리고 문제 없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 이 사건은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때의 신호들을 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읽고도 외면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세와 주거 구조를 둘러싼 신호들을 더 일찍, 더 정확히 포착하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뒤늦게 떠오르는 수많은 그때라는 생각들. 그것들이 제도와 개인 사이에 놓인 위험한 공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누군가의 삶은 무너졌고 누군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그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부동산 부부는 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실종 뒤에 누구의 분노와 선택이 얽혀 있었을까요? 첫째, 전세 사기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의한 보복 범죄 가능성입니다. 기지국 기록과 선불폰, 인터넷 카페 모임, 그리고 제3의 인물. 이 퍼즐 조각들은 누군가가 법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청부 의뢰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금전이나 조건이 합의됐는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부부 스스로가 경제적 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을 가능성입니다. 피해자 소송, 내용 증명, 형사고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던 시기, 부부가 자발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휴대전화 신호까지 동시에 끊어버린 이유, 그리고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전혀 다른 제3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투자 파트너, 고리 대금업자, 혹은 조직폭력배. 부부가 전세 피해자들 뿐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압박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왜 피해자들의 분노는 법과 제도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깊어졌는가? 왜 부동산과 전세를 둘러싼 위험 신호들은 충분히 일찍 공유되거나 차단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부부의 마지막 행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누가 더 큰 피해자인지 순위를 매기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 사기 구조 속에서 무너진 삶들, 그 구조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때 개입하지 못한 제도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질문은 누가 사라졌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사라지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지워졌는가를 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10년 10월 12일 오전,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에 멈춰 선 회색 SUV. 그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공백, 신뢰의 붕괴,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들에 대해서. 탐정 미스터리는 언젠가 이 사건의 빈칸들이 조금 더 채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같은 이유로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억이 함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런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